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8주차 보강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지 이론 중에 하나인 백의 인지적 성격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1921년도에 태어나서 20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21년 로드 아일랜드 출생이고 1942년 예일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1946년 정신과를 전공을 했죠. 그리고 1960년도에는 인지치료를 위한 인지치료를 이 장애 집단에 사용을 했고 1977년 학술제를 창간하고 1979년 우울증을 위한 인지치료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자, 백의 인지적 성격 이론은 우리가 그 실직자들이라든지 어떤 인지적 왜곡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상담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 러시아계 유태인 미국 이민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요. 5남매 중 막내 아들을 태어날 즈음에 그 어머니는 외동딸의 사망으로 또 우울증을 경험을 하였고 백은 어렸을 때 이런 팔 부상으로 평생을 고생했으며 이 불안 증세로 학교에 자주 결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백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어려움을 이런 인지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험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이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은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이 정신분석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론적인 것이 그 학자들의 어떤 그 달아온 환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의 인지적 이론, 성격 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백은 이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면서 그들의 인지적 요인이 어떤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요인을 어떤 자동적 사고, 스키마, 역기능적 신념, 인지적 왜곡 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 자동적 사고를 살펴보면은 이 자동적 사고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인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는 이런 정서적 반응으로 이끄는 외부 자극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 촉발된 개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택에 관계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이러한 그 자동적 사고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생성한 가정, 신념, 기대, 규범 등을 반영하고 개인의 감정, 행동, 신체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현실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자동적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 사고를 이런 어떤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자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로 이런 자동적 사고를 이런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의 인지적 성격 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런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부정적 내용의 생각들로 인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동적 사고를 보면 첫 번째,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와 같이 자신에 대한 어떤 비관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미래는 절망뿐이다 와 같은 그 앞날에 대한 염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렇죠. 이게 염세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게 어떤 우울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또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와 같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험난하지만 그래도 살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지를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키마라고 하는 건데 이 스키마는 과거의 경험을 어떤 일반화한 기억 체제로서 정보 처리와 행동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핵심 신념을 수반하는 인지적 구조로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건의 정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결과를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핵심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은 이 스키마 작업을 치료 과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키마는 그 어렸을 때 어떤 부모의 영향이라든지 가정의 영향으로든지 그런 경험들을 의해서 만들어진 그냥 일반화된 기억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역기능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적 신념이란 삶에 대한 믿음이나 원칙으로서 절대적이고 융통성이 없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하는데 백은 이러한 신념을 핵심 신념과 중재 신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역기능적 신념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핵심 신념은 세계, 타인, 자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직된 견해죠. 그래서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계는 당연히 이러이러해야 된다. 타인은 당연히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 핵심 신념은 이런 왜곡된 정보의 선택으로 더 강화되고 지속됩니다. 중재 신념은 가장 깊은 수준인 핵심 신념과 표층적 수준인 자동적 사고를 중재하는 기능을 중재 신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신념은 핵심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정, 기대, 규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신념으로부터 중재 신념을 거쳐서 이 자동적 사고가 생성되고 그 결과 다양한 정서, 행동,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인지적 왜곡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왜곡이란 현실 사건의 경험을 해석하는 그런 정보 처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체계적 잘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또 왜곡하여 이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양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인지적 왜곡은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져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왜곡은 이렇게 부정적 자동적 사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이트를 형성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삶의 인지 도식이죠. 우리는 어떤 인지 도식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가치는 타인이 평가한다.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또 타인의 뜻을 따르려고 어떤 자기 가치를 또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똑똑하며 돈이 많아 행복하다. 과연 똑똑하고 돈이 많아 행복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신의 삶의 인지 도식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타인의 사랑 없이 행복은 없다. 사랑의 타인 없이도 행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하다. 사람이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융통성도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역기능적 인지 도식인데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 도식은 이런 부정적 내용의 자동적 사고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 내용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한 관계없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선행 경험이 있다. 이러한 선행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의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엮이는 인지도식, 뭐 내 가치는 타인에 평가한다든지, 똑똑하면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행복하다든지 이런 것들. 예, 저도 과거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없고 건강에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어떤 인지도식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행 경험에서 엮이는 인지도식이 형성된 것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주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핵심 사건이죠. 이 주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엮이는 인지도식 활성화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부정적 사고로 오고, 부정적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고,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부정적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이 이제 엮이는 인지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엮이는 인지도식은 이런 어떤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엮이는 인지도식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엮이는 인지도식 활성화되면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며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정, 그리고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정서나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울하냐 불안하냐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인지 모델을 살펴보면은 요 백이 제시한 인지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 및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핵심 신념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에서 만난 상황이나 사건이 핵심 신념, 중재 신념 등을 활성화되면 개인마다의 독특한 이런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독특한 어떤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반응은 이런 어린 시절의 사건이나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개인의 스키마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어떤 엮이는적 스키마가 활성화되면 성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엮이는적 그 사고를 우리가 그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인지 모델을 살펴보면은 어릴 때 형성된 어떤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이런 핵심 신념은 핵심 신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중재 신념에 영향을 주고 있죠. 핵심 신념은. 그래서 이 중재 신념이라 하는 것은 이런 핵심 신념의 영향을 받은 어떤 태도, 규범, 가정 등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자동적 사고의 반응과 결과는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가 어떤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써요? 정서는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행동도 좀 더 뭐 과격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그런 우울한 행동을 좀 취할 수 있겠죠. 뭐 신체적인 것도 밥맛도 없다든지, 아니면 뭐 괜히 위축된다든지 여러 신체적인 반응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엮이는 신념을 일단은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왜곡이라 하는 것은 요 인지적 왜곡의 종류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인지적 왜곡의 유형에는 이런 자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 과일만화, 극대화 혹은 극소화, 개인화, 이분법적 사고, 정서적인 추론, 긍정 격화, 파국화, 또 명명 혹은 잘못된 명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은, 자, 자의적 추론은 내가 어떤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없는데도 결론에 도달시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왜곡은 상황에 대한 어떤 비극적 결말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자의적 추론의 다른 형태는 독심술과 어떤 부정적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심술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라는 상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자의적 추론의 예를 들면은 내가 카톡을 친구한테 보냈는데 카톡 자유에 없어. 그래서 그런 카톡 따위 없다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네.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과거에 내가 잘 나갔을 때 내 친구를 많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잘 됐어요. 뭐 큰 대기업에도 다니고 아니면은 뭐 좋은 곳에 다니고 있는데 정작 과거에 잘 나가서 친구를 도와준 자기는 지금 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됐어요. 이럴 경우 이 구조조정된 친구가 자기가 옛날에 도와줬고 친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럴 때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볼 수도 있고 나를 피하나 라고 볼 수도 있는 이것이 자의적 추론인 것이죠. 이럴 때 저 친구가 지금 바쁜가 보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다음에 또 전화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이런 인지적 왜곡이 없어지는 것이죠. 과일반화 단일 사건에 기초해서 어떤 극단적 신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유사하지 않는 사건들이나 장면에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과일반화에서 어떤 성적 피해자는 한 가지 사건에 기초한 결론을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두 번의 사랑의 실패로 또 실현당할 것을 생각해서 예상해서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일반화가 될 수 있겠고 또 짝꿍 첫인상이 좋아서 댐댐이가 올바르고 선하다고 판단하는 거 이것도 과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극대화 혹은 극소화 개인이 어떤 불완전을 최대화하거나 또 좋은 점을 최소화시킬 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결점 또는 타인들의 재능을 바라볼 때는 그것들을 실제보다 좀 더 큰 것처럼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자신의 장점이나 어떤 타인들의 문제를 대할 때는 축소해요. 사건들이 자꾸 멀게만 보이는 것이죠. 자, 이처럼 불완전한 점들을 극대화하고 또 좋은 점들을 극소화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부적절하며 또 타인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면접 한 번 보고 떨어지고서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담한다든지 뭐 1등을 하고도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극대화 극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법적 사고는 이거 아니면 저거죠. 완전히 그냥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실패 아니면 대단한 성공과 같이 극단적인 흑과 백으로 구분하는 경향이죠.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면 난 네가 아니면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흑백 논리로 사고하거나 해석하거나 경험을 극단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일들은 좋은 것이 되든지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인지는 어떤 극단의 초점이 있어서 둘 사이의 희생 영역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자신의 실패 혹은 나쁜 측면만을 생각하게 하여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신념을 이끌도록 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선택적 추상. 선택적 추상은 그 때때로 어떤 정신적 여가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왜곡은 상황의 긍정적 양상을 여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극단적 부정적 세부사항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죠. 뭐 계속 A라는 사람한테 계속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그거만 딱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한 가지 잘못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사건의 일부 세부 사항만을 어떤 기초로 결론을 내리고 전체 맥락 중에 중요한 부분은 간과하는 것이죠. 100번 잘한 것은 다 소용없는 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잘못된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두는 부분이 실패와 이런 부족한 점에 관한 것뿐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어떤 가정입니다. 선택적 추상에서 개인은 여타의 가용 자료를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우울한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짓지 않은 어떤 단일의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파티에서 좀 더 잘 듣기 위해 다른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걸 보고 엄청 질투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다 좀 더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기울인 건데 그것이 이제는 질투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개인화는 관련 지을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 사건들과 자기 자신을 관련 짓는 경향이에요. 이게 이제 뭐 네타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종종 잘못된 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런 개인화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가정을 내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이 우리 회사의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들은 한 직원은 그것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죠. 또 자신이 시험을 엄마 아빠가 막 싸우게 되면 그것이 내가 시험을 이번에 망쳐서 엄마 아빠가 싸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거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개인화라고 한다. 자, 정서적 추론은 어떤 정서적 추론이 왜곡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 추론의 잘못된 양상은 이러한 정서적 감정이 왜곡으로 보이지 않고 현실과 진실의 반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 이는 사람이 정서적 경험에 근거해서 그 자신 또는 세계 혹은 미래에 관해서 추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왜곡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사실이 실제로 그렇다고 보는 데 대한 근거로 취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신의 정서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취하는 것이다.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것들. 또 나는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통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느낌, 이것이 바로 이제 정서인데 이 정서로 뭐를 추론해내냐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추론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서적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 격하인데요. 개인이 어떤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격화시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담자는 이런 긍정적 경험을 감소시키거나 그것을 어떤 부정적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선택적 추론에서는 개인은 어떤 상황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런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긍정 격화에서는 자신의 긍정적 측면들을 이런 능동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진실로 승리의 문턱에서 어떤 패배를 자초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왜곡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긍정 격화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의 실력이 아닌 운이라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파국하는 이 왜곡은 개인이 걱정하는 한
걱정하는 한 사건을 취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계속 파국화시키는 사람은 이런 광명천지에서도 이 먹구름만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어떤 재난에 대한 과장은 세상에 그 종말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길을 걷다가 개에 물렸다라고 하는데 이 개에 물린 사람이 그걸 물린 거 가지고 이제 꼭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막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개에 물려서 광견병으로 죽을 거야, 막 이런 어떤 걱정을 계속 하는 거, 이런 것을 파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명과 잘못된 명명입니다. 이 명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어떤 잘못에 근거한 자기 명명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데요. 이런 잘못된 명명은 과일반의 극단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어느 하나의 단일 사건 또는 종종 매우 드문 일에 기초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는 개인의 자신의 오류나 이런 불완전함에 근거해서 하나의 부정적 정체성을 창조를 해서 그것이 마치 진실한 자기인 것처럼 단정져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과장해서 나는 인간 쓰레기다라고 명명하는 거, 지나친 극단적인 형태죠. 과일반에. 자, 또 한 차례 지각을 한 사람에겐 지각 대장이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거, 이것도 역시 잘못된 명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지적 왜곡의 종류와 사례, 내용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강 4교시를 마칠까 합니다.